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IMF가 아주 공개적으로 한국을 꼭 집어서 한국의 국가 부채는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그러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렇지 않다. 현실은 계속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국가 부채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더더욱 어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이런 해명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곰씹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나라 빚은 어느 정도 규모냐, 정말 괜찮을 거냐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IMF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한 자료인데요. IMF가 피스칼 모니터라고, 재정 모니터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겠는데 그 자료에서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가 54.4% 정도 된다. 내년에는 더 증가해서 56.6%, 그러니까 2.2%포인트도 증가할 거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기축통화국이고 일부는 비기축통화국이죠. 기축통화국 하면 말 그대로 그 나라 통화가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통화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달러고 유럽의 유로가 있죠. 또 일본의 엔화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국가들이 아닌 나라 11개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한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 내년 되면 이제 56.6%로 그러니까 GDP 대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56.6%가 돼서 평균을 살짝 넘는다. 문제는 속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계속 빠르게 이것이 증가해 나갈 거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2031년까지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매년 연평균 3.0%포인트씩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 벨기에를 꼭 집어서 앞으로 부채 비율이 계속 빠르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일부 선진국 중에는 스페인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채 비율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2031년까지 한 10%에서 한 14%포인트 정도 더 감소할 거다. 물론 이들 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250% 정도 된다. 뭐 스페인도 100% 훌쩍 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부채 비율이 계속 감소할 거다. 자, 그런데 정부가 IMF 그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현재 수준을 보면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그리고 또 GDP 성장률이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축통화국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고 비기축통화국하고만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할 때는 한 평균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더 낮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하는 말씀을 일단 한 가지 드립니다. 이제 평균 수준을 지금 막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GDP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GDP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1970년대 이후에 계속 2.5% 수준을 실질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10%를 훌쩍 넘었는데 이제는 2%도 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은 한 1.8%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계속 더 떨어져서 앞으로 1% 0%로 갈 거다. 갑자기 이게 뭐 미국을 추월해서 우리가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비기축통화국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낮은 게 아니라 이미 평균선에 도달했고 내년부터는 평균선을 돌파할 거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 그것도 속도가 제일 빠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추락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계속 빠르게 증가하는 게 문제다. 이게 이제 IMF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올해는 54.4%인데 이게 63%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 동안 무려 10%포인트나 올라간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 준칙 이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결국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출이 세입보다 많으면 우리가 재정 적자라고 하는데 그 규모를 GDP로 나누면 그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EU의 재정 준칙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굳이 우리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EU 국가 중에서 9개의 나라가 재정 준칙을 지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굳이 뭐 지키지도 못할 거 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정 준칙을 안 만들었으면 9개 나라가 아니라 뭐 10개, 20개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걸 만들고 계속 재정 적자 규모를 키우지 않도록 집행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회원국들이 집단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나마 9개 나라가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지. 만약에 재정준칙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EU는 벌써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EU의 재정준칙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기획예산처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두 번째 이제 키워드인데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인 것이 아니라 GDP를 키워내서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은 계속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서 그래서 결국은 분모를 키우면 그러면 분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결국 그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EU의 재정 준칙이 뭐냐는 거예요. EU의 재정 준칙. 지금 박홍근 장관께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우선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스트리트 조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조약인데요. 그러니까 EU가 처음에 1958년에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걸로 처음 출범했다가 나중에 공동시장이 되었잖아요. 그 공동시장에서 이제는 화폐 동맹까지 가서 유로라고 하는 공동 화폐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단일 통화를 만들어서 통화 동맹까지 가자. 그러한 합의를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1992년인데 그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율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회원국 중에서 일부가 너무 지나치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유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통화 동맹을 유지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재정 준칙인데요.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를 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 안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암스테르담 정상 이것을 조약에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집행하고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까지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SGP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이것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또 에너지 위기가 막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국가에 따라서 코로나가 너무나 심하게 확산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위기에 직격탄을 받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어서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좀 약간 유연성 있게 바꿨는데 이게 바로 2024년 그러니까 지지난 해에 개정한 SGP라고 하는 그런 협약인데요. 그 이름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Stability and Growth Pac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2024년에 개정한 재정 준칙도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처음 명시되었던 황금 숫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 그리고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건 정말 금과 옥조고 그야말로 황금 룰인 거예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두 번째 뭐냐면 유연성과 국가별 맞춤형으로 좀 하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더 심하게 맞은 나라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또 에너지 위기가 또 심하게 타격을 입힌 나라들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좀 유연성 있게 하자. 국가별 맞춤으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GDP 대비 60% 초과하면 매년 20분의 1씩 감축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걸 정말 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 90% 넘으면 매년 평균 1%포인트씩 계속 줄여라. 그리고 60에서 90% 정도 국가는 매년 0.5%포인트씩 계속 줄여라. 그러니까 60%가 하나의 황금 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줄여나가라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도 3%가 목표인데 1.5% 수준까지도 가능하면 낮추자.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에너지 충격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또 확 높아질 수 있으니까 GDP 대비 3% 수준으로 하지 말고 1.5% 수준까지도 낮춰야 된다. 적자 규모를 방만하게 계속 키워나가면 안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트리거, EDP가 적용이 되는데요. EDP라고 하는 것이 Excessive Deficit Procedure. 그래서 한국말로 과도적 적자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집행위원회가 이런 나라들은 도대체 재정 상황이 왜 그러냐 보고서도 만들고, 그래서 과도한 적자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의 나라가 되는 건데요. 앞으로 6개월 내에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안을 제시하고, 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보다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GDP의 0.05%에 해당하는 벌금을 6개월마다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마다 얼마나 내는 겁니까? 0.1% 정도 계속 벌금을 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로 국가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GDP 대비로 국가 채무가 제일 많은 나라가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니까 이게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2 기준인데요. D2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채무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 준정부 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부채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에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가 한 150% 수준까지 되는 그리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순서이고, 그리고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라든가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이런 부끄러워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실하게 이런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벨기에가 유독 부끄라파에 속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 벨기에는 사실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때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나라인데 외국에서 정말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치안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고 경제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와 이 벨기에가 IMF가 이 두 나라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그러니까 일반 정부 부채 D2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증가하는 나라도 있고 감소하는 나라도 있는데, 증가하는 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룩셈부르크라든가 불가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안해서 이제 최종 재정 준칙을 지키지 않은 나라를 꼽았는데, 그 나라들 보면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말타, 루마니아 이렇게 9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GDP 대비 한 140% 가까이 되고 있는데, GDP 대비 재정 적자도 3%를 훌쩍 넘어서 두 개를 동시에 위반한 나라고, 프랑스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벨기에도 여기 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위반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요. 또 이제 슬로바키아라든가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그리고 말타라든가 루마니아 이런 나라는 사실 GDP 대 국가 채무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국방비 지출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재정적자 비율이 이제 3%를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이거 EU의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얘들은 EU의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이에요. 공동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도 이 나라 통화 가치가 특별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혼자
따로 통화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화는 기축 통화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폴란드라든가 말타라든가 루마니아처럼 일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높지 않더라도 만약에 계속해서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서 굉장히 빠르게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거기에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정부가 방만하게 지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국가 채무는 계속 더 증가하는 것이 이게 바로 환율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원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재정 준칙에서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현웅 교수가 이렇게 흥분하냐?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로 8.1% 정도 증가했는데 그 정도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때 거의 9%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 거의 육박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해에도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또 추경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추경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고유가 지원금이다 해서 뭐 국회도 통과하고 또 국무회의도 이제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곧 집행이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총 26조 2천억 원을 가지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가가 너무 높아서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건데요. 저는 이미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유류세를 굉장히 높이 부과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유류세를 좀 낮춰주면 한시적으로 낮춰주면 그러면 휘발유 값이나 경유값이 상승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일반 서민들의 피해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유류세는 낮추지 않고 추경을 이용해서 마치 떡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특히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19년부터 2025년 초까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8%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선진국 중에서 단연코 1등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월등히 높다. 두 번째로 빨리 증가한 나라가 체코 정도 되는데 8.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르게 지금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 빈무서인 줄 모르면 나중에 개인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결국 파산해서 정말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걱정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이제 이것은 D1 기준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50% 살짝 넘지 않았고 올해는 50% 넘을 거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뒤에 가면 이게 71.5%까지 가고 2045년 정도 되면 거의 100%까지 갈 거다. 이 정도까지도 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아마 도산할 수밖에 없다. 국가 부채 때문에 외채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계속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이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금 증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40년 정도 되면 그냥 한 80% 정도 될 거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는 35년은 71% 그리고 45년은 97%니까 그 사이 정도 되니까 당연히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체로 비슷한 추세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로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번 IMF 발표 자료를 반박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괜찮은지 하나 보자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서 낮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 대상 국가 중에는 기축통화가 있고 비기축통화국이 있는데 전체 묶어서 보면 평균보다 낮지만 비기축통화국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미 평균에 와 있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축통화국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가운데 제가 목소리가 또 자꾸 높아지고 있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재정 준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유가 경직된 재정 준칙이 발목을 잡는 문제 때문에 이제는 유예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그러한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2024년에 재정 준칙을 이미 개편했고 다시 또 이걸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 개편한 내용도 그렇게 재정 준칙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3% 이상 재정 적자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GDP 대비 60% 이상 국가 채무를 늘릴 수 없다.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국가별 맞춤형으로 약간 유연하게 한다 했지만 그 속 내용을 보면 보다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 국가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축통화라고 하는 유로 회원국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뭐 정말 문제다. 재정준칙을 그래서 우리는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안 하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야말로 정말 꼭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3%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3%가 아니라 GDP 대비 4% 수준이에요. 재정적자가. 근데 어떻게 이걸 계속 끌어갈 수가 있겠는지 정말 전 걱정이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게 국가 부채를 GDP를 나누면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되는데, 이 GDP를 키우면 국가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가능하지 않은데 앞으로 가능하다? GDP 잠재 성장률이 계속 0%로 빠르게 줄어든다, 하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건 명목 GDP 아니냐. 그러면 실질 GDP는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데 명목 GDP를 키우려면 그럼 인플레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목 GDP는 키워질 수 있겠죠. 그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 한번 보세요. 국가 채무 증가율하고 명목 GDP 성장률 추인데요. 이것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매년 연간 국가 채무 증가율이에요. 자, 명목 GDP 성장률은 여 밑에 와 있어요. 2024년 이때를 빼고는 국가 채무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았던 적이 있냐는 거죠. 2029년까지 지금 전망을 해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버리겠다? 그래서 얘는 올리고 얘는 낮추겠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 특히 이번에 26조 2천억 원을 쓰는 걸 보면서 거기 어디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투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함께 이 채널을 성장시켜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